네, 간절한 마음으로 뵙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좀 일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소리가 정말 어떤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로 들렸어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생명의 시작에 대한 주제예요. 이 기원에 관련된 주제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했나, 왜 존재하게 됐나 하고 기원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물어야 되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기원에 관련된 주제가 돼요. 하다못해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존재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고 가장 궁극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기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생각을 다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 본질의 가치에 대한 그 중요성, 그거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책을 딱 열자마자 레위기가 나오지 않고, 그죠? 레위기 제사법이죠. 다른 종교 같으면 제사법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부터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나머지를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복음도 있으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창조가 있어야 복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복음을 왜곡할 소지를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창조를 공격하는 이런 맹렬한 공격이 지난 200년 동안 있어 왔는데, 우리 현대의 교회는 다 이 맹렬한 공격 가운데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우리의 교회도 결국은 이 맹렬한 싸움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주일 예배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 왜 아멘 안 하세요?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다. 진심이에요. 예,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6가지 주제가 이 Y창조 시리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생명의 시작에 대한 부분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 진화론 문제의, 그 진화론 교육 문제가 심각해진 건 2009년부터예요. 그 전부터도 73년부터 우리나라는 진화론 교육을 해왔어요. 물론 이제 서구는 더 오래됐어요. 유럽은 1800년대에 이미 진화론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화론의 역사와 진화론 교육의 역사가 거의 같아요. 그 정도로 유럽은 일찍 시작했고요. 일본도 일찍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바로 받아들여서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1920년대까지도 계속 옥신각신했고, 아예 법으로 정해진 거는 상당히 늦게 1960년대에 법으로 정해져서 진화론만 가르치게 됐어요. 케네디 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교육 과정을 주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진화론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2009년이 획기적인 이 시점인 이유는 2009년 전까지의 진화론 교육은 파편적인 교육이었어요. 이쪽 단원에서 조금, 저쪽 단원에서 조금. 저와 비슷한 세대, 그 이상의 세대는 다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교단에 있을 때 2009년이 됐는데, 그때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됐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부터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전의 어떤 교육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그 바뀐 형태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고1 과정의 1학기 단원이에요. 1학기 내내 뭘 배우냐면은 우주의 진화, 그 다음에 태양계와 지구의 진화, 그 다음에 생명의 진화. 이게 1학기 내내 배우는 거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과거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기원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 단원에서 조금, 생물 단원에서 조금, 지구과학 단원에서 조금, 이렇게 파편적인 게 아니라 히스토리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이제 나오는 말 중에 빅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해요. 빅 히스토리.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학문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주도하는 세력들이 던지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끌고 가는 키워드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분별할 수 있거든요.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역사관을 주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빅 히스토리.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 빅 히스토리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제가 그때 명확하게 그 단어를 봤어요. 교사들에게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거대 담론으로 다루어라. 저는 그 단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과학 교과서에 실릴 말이 아니에요. 과학 교육 과정에 실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의 역사를 거대 담론으로 가르쳐라. 같은 말이에요. 빅 히스토리로 가르쳐라.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의 시작이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 빅뱅이라는 게 고1 과정에 처음 들어왔고 빅뱅으로부터 이제 인류의 기원까지를 쭉 진화론적으로 연속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시간 순서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역사적 사실이다. 있었던 일이다. 이 시공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점수를 뭐 90점을 맞고 60점을 맞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적으로 이미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뭘로요? 이 진화의 역사는 있었던 사실이다. 이 시공간에서 일어난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 개념이 장착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위험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2009년에 교육과정이 한번 개정됐고 2015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그 15년에 개정된 게 최근까지 가르쳐진 거고 다시 2022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또 교과서가 이제 실렸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 자외선이 닿지 않은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뭐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문장이죠. 예, 최초의 생명체가 성캄브리아기의 바다에서 이렇게 출현했다. 이런 얘기들. 자, 그러면 그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다. 그 얘기 뭐냐면 생명의 기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과서가 전달하는 생명의 기원은 뭘까요? 여기 명확하게 써 있죠.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가 전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20년 동안 유치원 때부터 이런 접근이 시작돼서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화론 빅히스토리가 가르쳐지기 때문에 20년 정도 계속 주입되는 생각은 뭡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물질들의 반응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은 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공부 못해도 열심히 학교 다니지 않아도 이 정도는 그냥 다 익숙한 그런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요 서술 자체가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우리는 과학적 서술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서술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서술이라면은 이 서술은 철학적 서술이지 과학적 서술이 아닌 거예요. 예. 최초의 생명체 하나가 바다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세포가 정말 만들어졌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으로 재현으로 검증이 됐다면 이건 과학적 서술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밝혀낸 적이 만약에 없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떨까요? 밝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타났다. 아주 규정적으로 말하죠. 과거의 사실처럼 말하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무언가가 덧붙여져 있는 철학적 서술인 거예요. 세계관적인 접근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과서는 진화, 우리의 기원에 관련해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측면에서 한쪽 측면에 치우쳐진 철학적 사고체계, 즉 세계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이 최초의 생명체가 물질의 반응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아이디어는 다윈의 아이디어였어요. 다윈이 살던 시대만 해도 물론 많이 세속화되고 있었어요. 유럽이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왕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영국 사회에서 대놓고 물질의 반응으로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기가 꺼려졌어요. 이거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150년, 16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국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셨어라는 말을 못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영국의 다윈이 살던 시대는 대놓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공적으로 물질이 반응해서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라는 말을 잘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60년 동안 누가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지난 160년은 이미 지난 거예요. 지났고 우리는 그 결과 위에 있어요. 누가 정말 이 싸움에서 열심히 싸우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예. 자, 하여간 이 사람이 사적인 편지에 조용히 말한 거예요. 작은 연못에서 물질이 반응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됐고 그 생명체로부터 수십만 종의 생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겨난 거야 라는 진화론을 주장하게 됐고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변에 유포하게 됐고 그 책이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상당히 이 지식인층의 그 당시 유럽의 지식인층의 진화론을 보편화시키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생명의 이 시작이 돼서 즉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과연 요거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싸웠던 주제예요. 1번 생명 발생에 관한 긴 논쟁. 언제 있었던 논쟁이냐면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있었던 논쟁이에요. 2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유럽에서 과학자들이 200년 싸운 문제예요. 결론이 뭘로 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레디라는 과학자인데 최초로 과학적 실험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과학적 사고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라 함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만 실험하는 게 아니라 내 실험을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을 또 하나 설계해서 대조군 실험을 하는 게 이제 과학적 실험이에요. 근데 요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사람이 레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뚜껑을 열어놓은 게 있고 닫아놓은 게 있고 면으로 막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실험을 구성을 했어요. 했는데 입구를 막지 않은 병에서만 구더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즉 코르크 마개로 막아버린 곳에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요것만 딱 보니까 어떤 결론이 가능합니까? 외부로부터 파리 같은 생물이 유입되지 않는 한 알을 낳을 수 없고 알을 낳을 수 없으니까 번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즉 그냥 외부에서 생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아무리 유기물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거기서 자체적으로는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실험으로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옥신각신하면서 반대쪽에서 과학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때라고 그랬어요. 과학적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 사람도 과학자예요. 벨기에의 헬몬트라는 사람이 쌀가루, 땀 그리고 기름, 우유를 퍼붓고 그걸 이제 셔츠에다가 퍼붓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방치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거기서 뭐가 나와버렸어요? 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우유하고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거기서 쥐가 발생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실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도 실험했고 헬몬트도 실험을 했는데 이쪽은 생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쪽은 생물이 발생했어요 라고 마치 견져지는 실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혼란적인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레이엔후크라고 현미경을 처음으로 발명한 네덜란드의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해서 최초로 세포를 관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지지했냐? 생명의 자연 발생을 지지했어요. 헐?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현미경을 이제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나노 과학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기 망원경으로 천체를 바라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뇌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정도의 최첨단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사람이 최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이 생명의 자연 발생을 지지하니까 이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쟁점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파리나 쥐 같은 것은 뭔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번식을 해야 된다는 게 대충 인식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미생물은 왠지 유기물만 있으면 저절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팽팽하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다시 100년이 지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니덤이라는 과학자가 다시 고기 국물을 끓여서 밀봉한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지금 여기 끓였고요. 밀봉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세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실험에서는 많은 미생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지하는 거죠? 생명의 자연 발생을 지지하는 실험이 또 나온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다가
스팔렌젠이라는 생물학자가 잠깐만 당신이 한 실험을 보니까 고기 국물을 너무 잠시만 끓여서 제대로 멸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 고기 국물에 세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더 정밀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고 가설적인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생기면 그거를 반박하려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더 어려워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설플 결과를 말한 건데 이거를 반박하려면 훨씬 더 치밀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이제 성격의 소유자가 나온 거예요. 이 스팔란자리가 수백 번을 실험합니다. 수백 번. 네, 수백 번. 자기의 결과를 도무지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어요. 뭘 얻었을까요? 절대로 이 밀폐된 병에서 온전하게 멸균 처리를 한 고기 국물을 밀폐를 시켰을 때는 절대로 그 고기 국물에서 세포가, 미생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어요. 그리고 이게 수백 번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의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닫았던 코르크 마개를 한번 잠시 열었다 닫아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열었다 닫는 요 하나의 진전된 요 실험 때문에 그 다음이 나와요. 자, 이 하나의 진전된 발걸음으로 인해서 뭘 얻었을까요? 잠시 열었다가 닫았는데 그 유리병에서는 고기 국물에서 미생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이 유리병도 아니고 고기 국물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입된 공기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착안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짠 하고 등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파스테르가 등판해요. 이 파스테르는 당시에 미생물학계의 가장 선봉에 있었던,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선봉에 있었던 훌륭한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실험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말하는 거는 이제 최고의 이제 신뢰도를 갖는 거예요. 공기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딱 착안하고 파스테르가 겉면을, 이 공기를 필터해가지고 이 겉면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어때요? 이게 그냥 깨끗한 면 같은데 여기에 세균이 저렇게 바글바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문제고 공기에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많은 미생물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안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안 거예요. 1800년대 지금 중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아카데미가 자 우리 200년 동안 싸웠는데 유럽의 과학자들이 다 200년 동안 이거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론이 안 나. 자연 발생되느냐, 자연 발생되지 않느냐, 좀 이걸 명확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실험을 제시하면 그 당시는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가 아니라 프랑스 아카데미가 최고의 권위 학회였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아카데미가 우리가 대상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게 돼요. 그때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손 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주먹 쥐고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는 분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자, 주먹 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자, 주먹 들고 시작.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파스테르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실험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최고의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 실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신앙적인 명망도 있었고 많은 존경을 받는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특허권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저온 살균법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살렸고 탄저균 백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과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 실험에 도전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 실험에 도전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게 됨으로써 자기가 만약에 이 실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간에 자기가 쌓아온 명성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 왈가닥 같은 이 진화론자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남겨진 결과는 뭡니까? 바로 이 백조목 플라스커 실험이죠. 이 놀라운 지혜로운 실험 도구를 고안해서 이렇게 가지 끝을 길게 늘려서 비꼬아서 S자로 만드니까 공기는 들어가는데 공기 중에 세균은 이 관을 통과하면서 이 안으로 고기 국물까지 진입을 못해요. 그런 실험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들어가고 산소도 다 들어가는데 세균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몇 달을 방치해도 고기 국물에서 세균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단 하나의 세포도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몇 달을 방치해도.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 많은 플라스크 중에 몇 개를 깼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공기가 바로 유입되죠?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미생물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아, 이제는 뭐 너무나 명확한 거죠. 어떻게 이 결과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생명체는 물질로부터, 즉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물로부터만 나온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게 됐고,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생물 속생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파스텔의 이 실험 장치는 지금도 파스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고기 국물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예, 여름에 우리 국 끓여놓고 하루 이틀 놔두면 완전히 막 뚜껑 열기도 싫잖아요. 그죠? 근데 파스텔가 한 이 실험 도구의 고기 국물이 아직도 말갛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되지 않는, 예외가 없는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생물은 자연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도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오면 여러분이 딱 뭐지? 해야 돼요. 딱 무릎을 딱 치면서 뭐지? 그러면 이미 파스테르가 살던 저 실험이 1864년이거든요. 그러면 저 실험이 발표됐던 그 이후로 이미 진화론은 꼬리를 내리고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세포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아무리 진화 과정을 말한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과서에서 창조를 안 배우고 또는 생물 속생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배우지 않고 살짝 지나가요? 요거는 생물 속생은 살짝 지나가고 바로 이어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약한 존재인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를 가져도 교육하지 않으면 진다. 가짜를 가져도 장기간 교육하면 이긴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떨려요.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할 말이에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핵무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예. 그런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하지 않으면 진리를 가져도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시겠죠. 그죠? 예.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어떻게 할 정도로? 진화론자들과 또 세상의 거짓 사상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되고 교수된 사람들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리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고 안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요. 파스테르 당신이 한 실험은 현재 지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원시 지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 지구에서는 혹시 조건이 달라서 그때 조건에서는 생명이 발생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과학은 어차피 가설을 세워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우리가 이 가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아주 읍소를 하죠. 이렇게 가설로 연구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해서 그거를 이제 과학계가 용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교과서에 넣었어요.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진화라는 게 보편적 상식이 되고 하나의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지식이 된 거예요. 지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 현재 시점,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이미 이제 과학은 많이 발달해서 파스테르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세포 안을 다 연구하고 있고요. 세포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피고 이제 넘어갈게요. 개념을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가운데 핵이 있죠. 핵 안에 이렇게 노랗게 뭐가 막 있는데 이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염색체가 핵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핵 주변에 뭐가 막 이렇게 많죠. 이런 거를 세포소 기관 이렇게 말해요. 이 세포소 기관 중에 저기 보면 리보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작은 점처럼 아주 세포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리보솜이라는 이 작은 기관이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공장이에요. 예, 자 이제 됐죠? 이 정도 파악하고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DNA죠. 예, 이 DNA는 우리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할 때 뭘로 저장하나요? 내가 세포가 하는 일 이렇게 쓰면은 요 글씨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0과 1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죠. 이게 바로 코딩이죠. 예. 바로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세포는 우리의 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ATCG라는 4개의 염기 물질로 코딩해서 저장해요. 자, 그럼 0과 1로 저장하는 것과 ATCG 4개로 저장하는 거 어디가 더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세포가 염색체가 우리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컴퓨터 저장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코딩의 방법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자,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우리 DNA 그림 많이 보시죠? 이렇게 이중으로 꼬여 있는 거, 꽈배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계단처럼 사다리처럼 놓여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염기예요. 이 염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TCG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상 짝꿍을 이루는 짝이 있어요. 아무하고나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A란 염기는 T하고 짝을 이루고 C는 G하고 짝을 이뤄요. 예, 이렇게 이제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A하고 T만 결합되고 C는 G하고만 결합되는 법칙 가운데 요게 복사가 되고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아, 잘 이해하셨어요. A는 무조건 T하고만, C는 무조건 G하고만 복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복제될 때마다 정보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 시스템은 정보를 보존하는 시스템이지 정보를 막 바꾸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건 모든 생물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고등어 정보는 계속 고등어 정보여야 되는 거고 원숭이 정보는 계속 원숭이 정보여야 되는 거고 인간 정보는 계속 인간 정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니까 잘못 결합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저기 보면은 T가 뭐랑 결합돼야 되죠? A랑 결합돼야 되는데 G가 와버렸죠. 이런 거를 DNA 디스매치라고 하고 요게 한 번 더 복제를 일으키면은 돌연변이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럼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좋은 정보 전달일까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게 좋은 정보 전달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그야말로 오타를 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막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을 막 타이핑하다가 오타를 많이 내면은 작품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죠. 예, 맞아요. 그래서 DNA는 그대로 복제되는 게 가장 좋은 복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핵 안에 DNA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인슐린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핵 안에 들어있는 31억 쌍의 염기가 다 열리냐? 우리 세포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인슐린이 들어있는 딱 유전자 부위만 딱 열려요. 그 다음에 그 부위만 딱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사된 명령문을 핵 바깥으로 보내요. 그럼 핵 바깥으로 나오면은 아까 무슨 공장이 있다 그랬죠?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있다 그랬죠? 그 공장으로 이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리보솜에서는 그 정보대로 뭐를 불러오냐면 단백질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문이 명령하는 대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불러와요. 그래서 수백 개의 아미노산을 아무거나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단 한 개의 순서도 바뀌면 안 되고 순서만 바뀌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방향도 바뀌면 안 돼요. 이 아미노산은 이성질체라고 해서 회전 방향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과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분자 구조를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밖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전 방향도 하나도 섞이면 안 돼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쫙 수백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을. 그럼 이제 처음에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구슬이 깬 것처럼 이렇게 길쭉한 연결 모양이죠.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접어요. 근데 인슐린이 접히는 모양이 다르고요.
헤모글로빈이 접히는 모양이 다르고요. 엘라스틴이 접히는 모양이 달라요. 우리 몸에 10만 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있는데 모두가 접히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과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구조를 연구하는데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금 알게 된 그 방법을 AI한테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단백질 입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사람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AI한테 대리로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단백질 분자 하나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매우 정교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게 이게 다 단백질인데 늘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한데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존재하는 건데 이 세포가 하는 일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막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수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것을 적합한 곳으로 보내주는 운송체계,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발전소가 세포 안에 있어요. 마치 뭐와 흡사합니까? 공업도시와 같은 거예요. 세포 한 개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세포 하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과학자들이 이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복잡한 게 이 사람들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위에 무언가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얹어져 있을까요? 믿음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셨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쫙 읽었잖아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진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요거예요. 그런데 그 위 보지는 않았는데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분자 기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보지 않은 그 믿음이 얹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만 봤을 때는 어떻게 저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조금 더 철저한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10의 390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10의 390승은 너무 크니까 우리 조금 더 단순한 걸로 해볼게요. 단순하지만 단순하진 않아요. 도둑이 우리 집은 번호키가 4자리지만 이 집은 너무 돈이 많아서 10자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자리 번호키를 맞춰야 이 집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자리가 있고 10개의 자리마다 1부터 0까지 10개의 숫자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10승이에요, 이게. 그죠? 10의 390승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의 10승이니까 100억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은 100억 가지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집을 터는 게? 그래서 10초에 하나씩, 손이 엄청 빨라가지고 10초에 하나씩 맞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면은 100억 가지 조합을 다 맞추는데 얼마 걸려요? 3170년이 걸리는데 이것도 이 도둑이 매우 똑똑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예요. 뭐냐? 자, 10개를 맞췄어요. 그 다음 또 10개를 맞춰요. 한 세 번째쯤 가면 앞에 2개, 1개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을 번호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해본 거예요. 3000년 정도를 맞추다 보면 한 번은 이 집을 털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 우리 이런 거를 불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가능성 있지 않아? 그래도 좀 가능성 있지 않아? 이렇게 우기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랑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글라스 X라는 분이 아예 이 문제를 딱 그냥 집요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져야 될 품성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집요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길러야 되는 품성은 뭐다? 집요합니다. 아까 스팔란짜니도 그랬죠? 파스테르도 그랬죠? 이 더글라스 X도 그래요. 지금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과학자예요. 이분이 아예 그냥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요거를 연구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150개의 아미노산을 배열시키는 거니까 사실 단백질로서는 단순한 겁니다. 아까 우리 인간의 것은 적어도 300개 이상이 연결돼요. 근데 얘는 150개 단순한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DNA가 이 150개 배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DNA 정보가 되는 그 확률을 계산했어요. 자, 그랬더니 150개의 자리에 정확한 아미노산을 불러와야 되는데 한 자리마다 올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예요. 우리 필수 아미노산 20가지 들어보셨죠? 가정 시간에? 예, 그러니까 150자리에 20가지가 다 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수로 고치면 바로 이게 바로 10의 390승이 되는 거예요. 아까 10의 10승보다 훨씬 더 큰 숫자죠? 자, 그러면 요렇게 배열이 돼서 그 중에 하나만이 맞는 단백질인 거죠. 하나만이. 예. 자, 그래서 10의 390승분의 1 가능성인데 10초에 한 조합씩만 생성이 되더라도 요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아까 10의 10승이 10초씩 하면은 3170년이었으니까 여기다 10의 39승년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조합이 우연히 돼 가지고 딱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단백질이 조합될 시간. 예. 얼마큼 해 봐야 돼요? 3170년 곱하기 10의 39승년 동안 해봐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의 올바른 단백질 분자 하나를 조합하는 동안 무수한 쓰레기 단백질이 나오겠죠. 그럼 이 하나의 올바른 단백질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온통 쓰레기 단백질이 있으므로 이 단백질 하나 갖고는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수십 가지의 단백질이 모여야 아까 말했던 리보솜이나 이런 분자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그 기계들이 만들어져야 뭐 단백질을 생산하든 DNA를 해독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기계를 만들려면 적어도 몇 가지의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과학적인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요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꼭 10초에 하나씩 아니고 우주가 얼마나 넓고 지구의 연못과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 10초에 하나가 아니라 10초에 한 100만 개씩 만들어지거나 10초에 한 1조 개씩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지금 10의 39승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이게 10초에 하나씩일 때. 근데 조로 하면 여기서 몇을 깎으면 돼요? 지수를? 어기 8을 깎으면 돼요. 그죠? 그럼 조는 10을 깎으면 되나요? 예. 10승? 맞아요? 예. 그러니까 10승 깎아도 29승년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빅뱅에서 말하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그죠? 그럼 100억이니까는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10승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의 10승년이 우주의 진화 나이인데 단백질 분자 하나, 올바른 거 하나 만들어질 시간이 어때요? 그 빅뱅의 우주 나이를 훨씬 초과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단순한 거 하나 만들어지는 데 걸릴 가능성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조합되려면 10의 390승번의 그 시도 중에 한 번만 가능한 건데 이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100개의 동전을 모두 딱 던졌는데 다 앞면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13번 연거푸 일어나는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해놨어요. 뭘 계산했냐? 우주에서 가능성을 우리가 따지잖아요. 경우의 수, 그죠? 확률. 근데 확률을 따지긴 하지만 어느 확률까지부터는 우리가 우주에서 아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추론을 칠 수 있을까? 그거를 수학자들이 합의를 해놓은 게 뭐냐면 10의 4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의 40승분의 1보다 더 적은 확률이면은 아예 그냥 우주에서 발생할 수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의 390승분의 1이잖아요. 단백질 하나가, 세포 하나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도 따져드리고 저렇게도 따져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내고 있거든요. 답을 좀 주시겠어요? 뭐라고 보냈나요, 제가? 카톡 보냈어요. 카톡 하고 왔어요, 지금. 뭐라고 보냈을까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하실 수 있겠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문장은 만들 수 있을 건데
그 문장이 곧 제가 보낸 문장을 딱 맞추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보낸 문장은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보낸 이 문장에 리을 오, 미음 이, 오 이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나자는 다 있어요. 즉 재료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물 수프, 진화론에서 말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환경을 유기물 수프라고 그래요. 유기물이 많이 둥둥 떠 있는 물. 그럼 바다에 아무리 유기물이 많이 떠 있더라도 즉 재료는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재료가 충분히 있어도 이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미 DNA라는 정보가 막대하게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시대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변증하기가 쉽습니다. 파스테르보다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단 제가 할게요 라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유전 정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뭐예요? 정보잖아요. 근데 이 정보도 물질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정보예요. 그럼 물질이 조합이 돼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보의 뜻이 뭐냐면 특정한 결과를 생성하는 선택 가능한 문자의 서열 또는 배열.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하였냐면 특정한 결과. 이건 뭐냐면 내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장을 만들기로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보를 만들려면 만드는 자가 뭘 가져야 된다? 의도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이 문장으로 치면은 리을을 선택하고 오를 선택하는, 미음을 선택하고 이를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리을을 리을로 알아보고 오를 오로 알아봐서 이걸 붙이면 로가 된다라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성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성이 고차원적인 지성이 없으면 절대로 정보를 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주에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인간뿐이에요. 어떠한 동물도 정보를 생산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전달해야 정보인데 의미를 전달하는 정보, 그 정보가 인간만 만들 수 있는데 DNA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막대한 정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만들어줬나요?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정보의 기원에 대한 답을 해야 생명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한번 여러분이 말해보실래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답을 하려면 뭘 대답해야 된다? 정보의 기원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딱 그거면 끝나요. 여러분이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대학 교수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세포가 자연 발생됐다고 저를 설득하시려면 정보의 기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빅히스토리를 이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빅히스토리. 예. 근데도 뭐라고 해요?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스티븐 마이어는 아주 훌륭한 성경을 변증하는 그런 과학자인데 뭐라 했냐면 이 세계는 그것의 복잡성, 설계 논리 및 정보 저장 밀도에서 인간이 개발한 것, 뭐죠? 반도체. 인간이 개발한 정보를 많이 저장하는 지금 최고의 최첨단 물체가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랑 닮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나노 기술이다. 왜요? 적어도 반도체는 눈에 보이는 사이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DNA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내 노트북에 있는 반도체가 저장하는 정보보다 내 DNA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뭐가 더 뛰어난 기술이에요? DNA가 훨씬 더 하이테크죠. 자, 그래서 스티븐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양한 화학진화 이론에서, 화학진화라는 건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온다, 그 이론이에요. 근데 이 많은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래요?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비밀은 그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은 나왔죠. 목적과 의도를 가지신 지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DNA를 뭐 했어야 된다? 설계했어야 된다라는 결론 나왔죠. 제가 성경 말씀 하나도 쓰지 않고도 이 정도 결론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필요해요? 자,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주 놀라운 지성을 가진 존재가 너의 DNA를 설계했어. 그분은 이만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연 계시는 부족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저 별을 내가 노이성이라 붙이든 아침이라고 붙이든 별의 이름을. 그렇죠? 인간이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연 계시는 완벽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최고의 과학자라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바로 성경,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이거 없이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창조하셨는지. DNA가 있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왜 존재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특별 계시로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화학 진화 이론을 열심히 연구했던 과학자예요. 젊은 시절에 계속 이거 연구하고 발표하고 앞서갔던 과학자예요. 그런데 세월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흐르면서 자기가 교수하는 동안 이 분자 생물학이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세포에 대한 DNA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런 엄청난 복잡한 물질들이 결합해가지고 우연히 세포 하나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론을 포기하면서 모든 이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나도 이제 거기에 동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스티븐 마이어와 함께 디스커버리 연구에서 이 창조를 증거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명이 물질에서 저절로 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럼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죠? 생명은 무엇일까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와 모든 과학자가 궁금했던 게 바로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우주와 지구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생명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동일하게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다면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생명의 반대.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예. 이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인간에게는 그 권한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권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셔야 되거든요. 왜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성경은 알려줘요.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배운 교과서 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같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이 맞는 걸 잘 가르친 다음에 맨 뒤에다 딱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지구의 유전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해왔음을 의미한다. 네. 지금 앞에 DNA 잘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메바도 DNA 갖고 있잖아. 고등어도 DNA 갖고 있잖아. 강아지도 DNA잖아. 인간도 DNA로 정보를 저장하잖아. 왜 모든 생물이 다 동일한 정보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의 세포로부터 우리 모두가 같은 조상에서부터 모두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같은 정보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또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좀 그럴듯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아주 유능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손을 딱 들고 선생님 그 논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할 아이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유치한 논리예요. 한번 볼게요. 자, DNA 정보 저장 방식이 모두 다 같은 게 진화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을 심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는. 그래서 다 동일한 정보 저장 방식을 갖는 건 다 모두가 한 세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가 여기 가전제품을 딱 전시하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드론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두 다 동일한 반도체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의 기계로부터 진화돼서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설득하고 진화를 주입하고 있는 논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급한 논리인데 그것만 딱 배우는 상황에서는 그걸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정보 저장 방식이 동일하면 그게
진화의 증거일까? 과연 그럴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거와 견주어지는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교육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창조를 믿는 우리가 교육한다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맨 마지막 문장이 그 진화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모든 종류의 생물마다 그렇게 복잡한 정보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 저장 방식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도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들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드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보다 더 훌륭한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DNA예요. 그럼 이게 과연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른 교육인데 지금 정반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를 보면 각 생물이 각각의 DNA 양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이 계산된 이 DNA 양을 보시면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매우 고급 정보니까 잘 집중해 보세요. 사람은 지금 31억 쌍, 세포 하나마다 들어있는 염기 서열이에요. 이게 생쥐는 27억 쌍, 세포 하나에. 보고는 3,800만 쌍, 과일파리는 1,300만 쌍, 각 세포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화론이 맞으려면 이렇게 분자생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DNA, 각 생물의 DNA 양을 다 계산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면 진화가 맞았다면은 딱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과일 파리로부터 뭔가 다른 생물이 진화돼서 나왔다면 1,300만 쌍하고 딱 떨어지면 안 되고 1,300만 점 1쌍, 1,300만 점 2쌍, 1,300만 점 3쌍 이렇게 뒤에가 뭔가 너덜너덜, 왜냐하면 정보가 변화를 하고 추가되거나 삭제되면서 다른 생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기존의 하나의 세포로부터 모든 생물이 나왔다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DNA 정보 양으로부터 추가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될 때 정확하게 딱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27억 쌍 하고 딱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가 아니니까. 우연히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어느 생물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으려면은 뒤에가 너덜너덜하게 연속적인 그 숫자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물과 동물 사이의 DNA가 깨끗하게 불연속적으로 딱 끊어지면 안 되고 이 사이가 연결되는 숫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생쥐는 27억 쌍인 거예요. 인간은 그냥 31억 쌍인 거예요. 대장균은 그냥 460만 쌍인 거예요. 뒤에 너덜너덜하지 않은 거예요. 동물과 동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염기 서열이 없는 거예요. 불연속적이에요. 아까 교과서는 연속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DNA가 흘러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요. 불연속적이에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재밌는 사실은 아메바 보실래요? 아메바가 제일 단순한 생물, 미생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몇 쌍이에요? 6,700억 쌍이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에. 쟤는 단순하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개그를 좀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맨날 단순한 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6,700억 쌍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 value paradox라고 부르는데 이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라는 책에 이제 나온 거예요. 간단한 생물의 대명사인 아메바는 사람보다 무려 220배가 더 많아요. 도룡령은 40배나 더 많아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C value paradox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서 봤을 땐 패러독스죠. 하지만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패러독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한 설계대로 그 DNA 양을 정해서 처음부터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논리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유전 법칙에 의해서 부모가 가진 그 DNA를 자손에게 물려주죠. 또 이 자손은 다시 자손에게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 생물은 그대로 그 DNA 양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뭐냐면 컨스턴트,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해서 C 밸류인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기대했던 건 뭐예요? C예요? 아니죠. 연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숫자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일정하게 컨스턴트한가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이들은 패러독스라고 부르지만 우리한테는 오히려 어떻다?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해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섯째 날 이렇게 종류들의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거, 물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기는 짐승들을 모두 다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종류대로 지으신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닭 조상을 지으셨겠죠? 그리고 닭에게 닭의 DNA를 넣어 놓으셨겠죠? 그러면 유전 법칙에 따라 자손에게 물려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같은 닭 조상에서 나왔지만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습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닭을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닭이 비둘기나 까마귀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닭 안에서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습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따라해 볼게요. 변이. 예,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소진화 이렇게 불러요. 대진화는 종류가 바뀌는 건데 관찰이 안 돼요. 양서류가 파충류되고 파충류가 조류되는 거 관찰이 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대진화를 증거하는 화석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진화를 가지고는 더 이상 진화를 주장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만들어냈어요? 소진화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엄밀히 그건 소진화가 아니라 뭐예요?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화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소진화란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된다? 변이. 하나님께서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조합돼서 한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제가 10명을 낳아도 다 다른 자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조합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변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 안에 그런 변이의 놀라운 능력을 넣어 놓으셔서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가지를 가르쳐요.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근데 아까 파스테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험을 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됐죠. 그러면 우리는 생물 속생의 법칙하고 지금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는 이성적으로도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죽음은 뭐겠어요? 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예요. 그럼 죽음은 뭘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 모든 인류는 죽고 영원한 죽음으로 다시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끊어내서 죽음으로 처하게 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는 거고 질병이 일어나는 거고 죄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런데 진화론은 그걸 딱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물질의 반응으로 화학 반응으로 저절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창조된 것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했던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이 교리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게 돼요. 믿고 싶으면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다른 것으로부터 기원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질로부터 기원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만 얻게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과학적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과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그런 세뇌로 인해서 세계관이 덮여져 있으면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읽어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됐죠? 에? 에? 아니지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더니 아담이 됐어요? 만약에 거기서 창조를 멈추셨으면요. 뭐가 남아요? 흙덩이가 남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생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어떻게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칩니까? 자, 생명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심판받을 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라는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을 바꾸는 자, 그 자가 뭘까요? 그 자가 반역자예요. 생명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꿰어서 못 믿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그 부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교과서는 그 부역자 역할을 너무나 톡톡히 감당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그분 개인적인 역량 안에서만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공적인 일로 바뀔 수 없어요. 창조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맡은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교육하여 이 시대를 승리하는 아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에 우리 아침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열망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단맛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고 교회를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감하고 다 같이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진리와 거짓된 것들과 싸우느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 아침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